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그 탈중앙화된 가상세계죠.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현실 세계랑은 또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디지털 토지, 또 커뮤니티, 이런 게 중심이 되는 독특한 생태계인데요. 그 핵심 원리부터 실제 활용 사례까지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좀 보면요. 2015년에 처음 개념이 나왔고 2017년에 ICO로 자금을 모았는데 이게 액수가 상당했죠. 한 2,600만 달러 정도? 그리고 2020년 2월에 드디어 제네시스 시티라는 이름으로 공개됐고요. 핵심은 그 메나랑 랜드 이 두 가지 토큰이라고요? 맞습니다. 메나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 그러니까 ERC20 토큰이고요. 일종의 화폐죠. 그리고 랜드는 가상 토지를 나타내는 NFT예요. 이건 ERC711이고요. 이 시스템의 목적은 명확해요. 사용자한테 가상세계 자산의 정말 진짜 소유권을 주자. 그리고 커뮤니티가 DAO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웹3 사회. 이걸 만드는 게 목표였죠. 처음에는 아렐 메이릭이랑 에스테반 오르다노, 이 두 사람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재단하고 DAO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게임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네요. 그럼 그 경제 구조, 토크노믹스라고 하죠. 그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써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좀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을 같이 활용합니다. 거래 비용을 좀 낮추려고요. 마나 토큰은 처음에 28억 개가 발행됐는데 랜드 경매 과정에서 꽤 많이 소각됐어요. 한 6억 개 이상. 그래서 지금 유통되는 건 한 22억 개 정도 수준이고요. 랜드 판매 대금 일부는 계속 소각되는 구조예요. 가격 변동성은 근데 상당히 컸죠. 2021년에 메타버스 열풍 불었을 때는 개당 5.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대체로 0.3달러에서 1달러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와, 5.9달러요. 진짜 엄청났네요. 변동성이 정말 큰 자산이었군요. 그럼 이 마나 토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냥 사고 파는 거 말고도 활용처가 있겠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가상토지 랜드나 아바타 옷 같은 다른 NFT 아이템들 이런 걸 구매할 때 쓰이고요. 디센트럴랜드 월드 내에서 상점 이용료를 낸다거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도 사용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이 만화를 좀 다른 형태로 바꾼 WMNA나 랜드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디센트럴랜드 운영 방향을 정하는 DAO, 거머넌스 투표권, 이걸 행사할 수 있어요. 투표권이요? 네, 일종의 의결권 같은 거죠.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들한테 보상 줄 때도 이걸로 주고요. 사용처가 정말 다양하군요. 그 실제 활용 사례도 궁금한데요. 삼성이나 JP모건 같은 큰 기업들도 참여했다고요? 네, 그게 특히 2022년쯤에 좀 활발했어요. 기업들이 랜드를 사서 건물을 짓거나 광고판을 세우기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837X라고 해서 브랜드 체험 공간을 만들었었고 JP모건은 오닉스 라운지라는 걸 열었죠. 오, 금융사가 가상공간이에요? 네, 그렇죠. 가상 공간에서 뭔가 브랜드를 알리고 소통하려는 시도들이었어요. 물론 이런 캠페인들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시기별로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패션 위크, MVFW라고 하죠. 이런 대규모 이벤트도 2022년, 2023년에 열렸었고요. 이야, 패션 위크까지. 정말 현실 발동을 그대로 옮겨오려는 노력이 있었네요. 커뮤니티 중심 운영이라는 점도 참 독특한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핵심은 역시 DAO 거버넌스입니다. 운영 정책을 바꾸거나 예산을 어떻게 쓸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요, 커뮤니티가 직접 투표로 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MNA나 랜드 보유량에 따라서 투표권 영향력이 좀 달라지고요. 네네. 마치 디지털 도시의 시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아바타 의상이나 3D 아이템 같은 거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팔 수 있는 창작자 경제도 꽤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때 거래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고 폴리건 네트워크를 또 지원하고 있죠. 그렇군요. 혹시 그 샌드박스랑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이잖아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샌드박스는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 특히 게임 같은 걸 만드는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랑 게임 경험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디센트럴랜드는 뭐랄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토지 소유, 가상 상거래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약간 방향성이 다르군요. 흐름을 보면 2021년에 메타버스 부음 타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주목받았다가 요즘은 뭐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베타 버전 공개하고 SDK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 자체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같네요. SDK는 개발 도구 모음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창작자들이 더 쉽고 또 풍부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근데요, 디센트럴랜드처럼 완전히 가상세계에만 집중하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하나 있는데 나가야 토큰. 디센트럴랜드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지향점이 아주 다릅니다. 디센트럴랜드의 가치는 결국 희소한 가상 토지, 랜드나 커뮤니티 활동, 브랜드 유입 같은 디지털 요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나가야는 금이나 실물 부동산 같은 현실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요. 그걸 기반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또 실생활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쓰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디센트럴랜드는 순수하게 가상세계의 기반이고 나가야는 현실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군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사용 사례만 봐도 디센트럴랜드는 뭐 가상 상점, 이벤트, 창작 활동 이런 거지만 나가야는 실생활 결제나 가치 저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도 좀 갈려요. 디센트럴랜드는 그 웹3 문화, 탈중앙 커뮤니티 이런 게 강점이지만 아무래도 가상 수요에 따른 변동성이 약점일 수 있고요. 반대로 나가야는 안정성이나 실물 연계가 강점인데 아직은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기엔 초기 단계라는 점이 과제겠죠. 그렇군요.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디센트럴랜드는 현실의 사회활동 같은 걸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플랫폼이고 나가야는 실물 경제의 신뢰와 가치를 뭔가 디지털 기술로 혁신하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웹3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죠. 하나는 가상세계에서의 완전한 자율성과 소유권, 다른 하나는 실물자산 기반의 안정성.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하고 어쩌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걸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겁니다. 그러게요. 정말 다른 두 방향인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다른 방향의 디지털 자산 중에서 어떤 미래에 더 끌리시나요?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가상 공간에서의 새로운 사회, 건설일까요? 아니면 현실 자산과 딱 연동된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